일정하게 아주 정말 공식처럼 A는 B다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단지수의 같은 평수 같은 위치에요. 동일한 입지 나머지 네. 조건이 동일한데 입지 세대수가 다르니까 뭐 300세대냐 600세대냐 1500세대냐 또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500세대는 얼마, 뭐 300세대는 얼마, 그러니까 100세대는 또 얼마, 그게 정확하게 비례해서. 예, 비례해가지고 또 가격이 따다닥 떨어지는 게 딱 규칙성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누가 들어도 사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유튜브 다른 채널들은 정체성을 먼저 소개를 하고 채널의 계기는 뭐고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아니 근데 우리 처음에 네. 이거 시작했을 때 제 소개 간단하게 했었잖아요. 오늘 복잡하게 한번 아 그때는 간단하게 그렇죠. 했으니까. 대체 누구냐라는 얘기를 계속 내가? 물어보고 아, 그 다음에 그 라온 평단가, 환산 평단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 그냥 아무 숫자나 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짚고 넘어가 그래요. 보겠습니다. 예, 제가 최대한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크? 그러면 제가 가볍게 질문 하나씩 네. 던져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 소개요. 여기 보고 하시고요. 부동산 투자의 규제 라온입니다. 라온 뜻이 뭔지. 그래서 라온의 뜻은 뭐냐면 네. 그래도 이게 좀 다른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호가 있어야겠다. 네,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면 나만의 호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투자를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 한 18년도경이 3년 18년도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내 이름이 필요하겠다. 난 그 정도 호가 됐다. 필요하겠다. 예. 호가 필요한 레벨이 됐다. 3년 만에. 그쵸.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떤 뭐 자산의 규모인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라는 감이 오신 건지. 그걸 제가 좀 제 입으로 떠들기엔 좀 민망하긴 한데 저를 이렇게 알려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한 18년 되니까 한 3년 차 되니까 어느 정도 자산의 규모가 이제 좀 많아지고. 얼마 숫자로. 숫자로. 네. 정확한 수치화가 필요합니다. 네. 좋아하시잖아요. 수치화. 예, 수치화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3년 차에 자산 규모 액수로 수치화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억을 찍었습니다. 3년 만에요. 예. 그래가지고 최단기간 만에 이 100억 자산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만의 그럼 투자의 노하우, 실패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고 투자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투자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 첫 투자에 대해서 한번. 처음 2015년도에 좀 어렵게 저도 월급쟁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200 얼마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의 첫 아이가 임신이 됐네요. 첫 투자하기 전에요. 네. 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보니까. 힘들죠. 네. 너무나 어려운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갑자기 200 얼마 받다가 뭐 400만 원, 500만 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400, 500 받았었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제가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이제 스타트 회사다 보니까 이제 월급이 좀 밀리기도 하고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혼 당하겠다. 그런 결핍과 절박함이 이제. 네. 어떻게 그래서 투자를. 그때 제가 이제 사당역 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처음에 신혼집을 구해줬던 부동산을 찾아가 보니까 네.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단독주택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는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아파트는 좀 거리가 있고 이 빨간 벽돌 단독주택에 정감이 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거기서 이제 바퀴벌레들이 득실득실한 또 누수도 많고 녹물 나오는 그런 빨간 벽돌에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집이 단독주택 아니면 빌라 이런 개념밖에 없다 보니까 단독주택 그래 한번 봅시다. 이게 전세금에 대출까지 융자 2억이 껴있고 풀 전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침 매매가가 합쳐서 1억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투자금이 1억. 네. 그 몇 가구 정도 있는
4가구가 있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1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예. 혹시 그 시드머니는 어떻게? 그래서 시드머니가 그때 없어가지고 신용대출. 예전에 뭐 장교로 생활하실 때 있었던 자금도 예. 있으실 거고. 그 기존에 좀 모아놨던 돈하고 와이프 돈하고 그다음에 와이프 언니 뭐 이렇게 가족분들 제 가족분들 해가지고 설득을 다 하시고. 예. 그래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끌어 모아가지고 다 털털 털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가족분들을 탈탈 털어서 첫 번째 투자를. 예. 그다음에 대출도 탈탈 털어가지고. 야. 그 투자를 계기로 이렇게 발판 삼아서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성장하신 건가요? 예, 그걸 딱 샀더니 이제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사자마자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아, 순차적으로. 예. 네네. 한 2가구가 먼저 전세 만기가 이제 코앞에 돌아오더라고요, 사자마자. 그래서 바로 한 가구는 그때 당시에 한 1억 정도 올리고 얼마에서 얼마로? 그때 당시에 1억 중반에서 2억 중반으로. 그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인상이 되던가요? 방 3개짜리가 1억 중반이었는데 이제 너무 저렴했었던. 네, 너무 저렴하게 이제 단독주택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기존의 전세금들이 워낙 저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방 3개짜리 사셨던 분이 자녀분이 이제 고3이었어요. 그래서 1년만 더 살겠다 이거예요. 분양도 이미 이제 받아놨고 들어가실 곳은 있고. 예, 그래서 1년만 살면 좋은 곳으로 들어가시고 근데 자녀가 요 근처에서 고3에서 이제 그 따님분이었는데 그래서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1억을 베팅을 했더니 시세와는 상관이 없이. 그때 이제 시세가 방 사당? 3개짜리가 한 3억 가까이 했었으니까 이미 너무 격차가 있었네요. 2억 중반 정도 무난하게 이렇게 좀 잘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도 받고 그럼 굳이 따지자면 바로 회수가 된 거네요? 1년만. 1년도 안 됐죠. 1년도 몇 개월 만에. 바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호스에서는 또 거기서도 그때 당시에 8천에 10만 원 받고 있었는데 투룸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 1억 3, 4천. 이게 너무 회수가 빨리 되는데요? 그때 매수하셨던 매물의 특성이었나요? 매물의 또 특성들이 그렇게 좀 큽니다.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요즘에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일반 단독주택은 보통 3개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80년대, 90년대 3개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가구수가 4가구에서 많게는 7가구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때 당시에 전세금을 또 시세에 맞춰서 내놨더니 또 잘 나가더라고요. 그때도 리모델링 먼저 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 또 인테리어를 했죠. 그 두 번째 주택 그 호스는. 그래서 이제 8천에 10만 원 분이 이제 나가시고 이제 수리해가지고 1억 4천 받게 되고 이제 8천에 10만 원 어떻게 그럼 내보냈냐면 네. 돈이 없었는데 이제 수리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고 했더니 이제 먼저 잔금 다 쳐주고 수리까지도 다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갭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였나요? 아니요, 2015년도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갭 투자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단독주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그렇죠. 왜냐면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독주택의 시세를 다 파악하고 그 주변의 빌라, 단독주택 그런 시세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개념을 투자하시자마자 어떻게 갖게 되신 건지 그게 혹시 지금 활용하고 계신 독보적인 그 평단가 비법을 그때 개발해서 첫 투자 얘기가 바로. 그때는 몰랐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주변의 시세를 파악을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실제적으로 매물의 표면적인 가격들을 분석을 하셨다는 얘기죠. 나와 있는 매물과 실제 거래됐던 매물 시세와 그다음에 부동산들 의견도 듣고 그런 파악을 정확하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투자금이 회수가 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거의 한 1억 5천에 가까운 투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변제하기보다는 추가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을 계속 그렇게 해서 여러 채를 또 이제 매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겁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그냥 제 인생이 겁났었어요. 어차피 벼랑끝 밑바닥 인생 그게 더 두려웠었지.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강렬하게 갖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시세를 분석했고 수리했고 이 시세를 정확하게 주변 시세에 맞춰서 내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구나. 그때 당시엔 단독주택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조금만 잘 이렇게 수리하고 시세대로 내놓게 되면 바로 회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투자금보다 더 플러스가 됐고 그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분들한테는 당연히 어려웠었죠. 시세가 다 들쭉날쭉했고 한번 사게 되면 누수, 곰팡이 여러 가지 그 관리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하고 계시던 업종.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자체가 건물 관리 쪽이다 보니까 투자는 전혀 몰랐는데 관리하는 쪽은 그 사시는 세입자분들하고
불만이 뭔지, 좀 불편한 게 뭔지, 그런 거를 니즈를 캐치해서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정신도 있었고요. 직업적 포텐이 연결이 됐네요. 그럼 첫 번째 그 다가구 주택을 투자금을 잘 회수하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떤 투자로 전향을 해서 그렇게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네. 17년도까지 단독주택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 17년도 3월 달이죠. 단독주택이 이제 여러 채 있다 보니까 관리적인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TV에도 아파트 나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되게 표준주택이잖아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다. 단독주택은 이게 분석하고 알아보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땅의 모양도 봐야 되고요. 땅의 모양. 네, 접근 도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용적률부터 용도도 다 봐야 되고, 앞으로 이런 개발 가능성,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그런 충분한 사전 정보에 대한 탐색이 없으면 투자를 실패하기가 쉬운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게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는 다 체크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땅의 평수가 건축물 대장상에 뭐 예를 들어서 50평이다 하면은 그걸 측정을 할 때 좀 전문 인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부동산한테 막 따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제 부동산을 믿으면 안 되겠다. 예, 그때 이제 건축선 후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건축선 후퇴요? 예. 그 예전에 건물을 만들 때, 네. 단독주택을 만들 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에 접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다 보니까 내 땅의 일부, 한 5평 정도 땅, 도로로 내주고, 그 기준점 뒤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처음에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땅의 모양을 한번 센치로 한번 재봤는데 뭐 적게는 3-4평, 많게는 5평까지 모자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설명을 해주고 내가 인지를 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는데, 이런 설명도 없이 제가 매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겁이 많이 났었어요. 이거 잘못 내가 산 게 아닌가. 너무나 겁먹어갖고 이거 막 소송하겠다, 이건 취소해달라 했는데 취소를 안 해주더라고요. 취소를 매도인이 안 해주고 부동산도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제가 힘들게 했죠. 취소 좀 해달라. 근데 안 해줘서 그때부터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 투자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막 모든 뭐 그냥 전국에 있는 부동산 관련 책들은 다 읽어봤습니다. 하나씩 일주일에 몇 권씩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면 집에 안 가고 새벽까지 맨날 그냥 떠돌아 다니면서 임장하면서 서울 각지를 다니면서 책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계기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주체적으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이게 위험 요소와 정형화가 안 돼 있고 그런 것도 많고 관리적인 그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많이 돼요. 그냥 거의 하나 사게 되면은 거의 1년 가까이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뭐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맨날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다 보니까 다른 투자가 어려워서 이제 한번 효율적이고 시간을 좀 어렵지 않게. 그다음에 아파트가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단독주택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걸 마스터 하셨으니까 쉬운 분야로 넘어가신 거네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아파트의 투자 기준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단독주택은 이제 땅값을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접근성, 그 다음에 역하고 10분 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의 모양과 평수. 세 번째, 이제 가구 수.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재개발 가능성 여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아파트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뭐 땅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 건물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건 땅보다. 그래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는 뭐 계단식이고 복도식이고 뭐 지하 주차장이 있네 없네. 그 다음에 연식이 어떻게 되네. 뭐 이게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아파트 관련돼서 제가 아파트에서 또 살아보지가 않아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또 신기하더라고요. 복도식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계단식보다.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경험과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7년도 3월 달에 이제 마음을 먹고 아파트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아파트 관련 책들을 다 읽어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 관련 서적이 한 20-30권 정도, 한 30권 가까이 됐었어요. 오래된 책부터 시작해서 현재 나와 있는 신간 한 20-30권 정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아파트라는 걸 직접적으로 다룬 책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네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이제부터 막 나오던 시기였고 좀 활성화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걸 다 읽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 했냐?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한번 클릭해봤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다 클릭해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이버 부동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아파트 비중이 별로 없더라고요. 비중이 없다는 말씀은? 그 지역에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대구든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비중이 많지 아파트의 비중이 그때 당시에 뭐 20-30%. 그래서
이건 아파트의 희소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하고 빌라의 수요자로서 또 공급자로서 그런 관점에서만 주택 시장을 바라봤는데 그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수요와 공급 시장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빌라 이거 완전히 또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수요층들이 다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다 분석을 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한번 클릭해보고 알아보고 찍어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성들이 있는지, 아파트별로 왜 이게 가격이 다 다른지, 왜 그 지역별로 다르고, 대단지 신축하고 대단지 구축하고, 그리고 이게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의심을 하신 거네요. 네, 혼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아무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발상을. 왜냐면 저는 원래 생활 습관 자체가 모든 사회 현상과 인간이 겪는 이런 모든 관련돼서는 이 규칙과 그 연관성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철학 전공하셨어요? 개똥 철학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공식화하는 거를 연관성 찾는 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규칙과 공식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아니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 안 했고 네.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아직 본인은 대단하진 않다. 그냥 해나가는 초창기의 네. 시기였다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어쨌든 지금 독보적인 공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뭐 실패 없는 투자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해오고 계시고, 지금도 언제든지 일정한 지역의 일정한 단지 내에서 어느 것이 더 저렴한지 저평가된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공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걸 그냥 갑자기 알게 됐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대입하게 된 계기나. 이제 제가 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3주차가 딱 되는 시점에 이 연구를 네. 시작한 지. 아파트 관련 책을 한 30권 읽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찍어보고 차가 되는 시점부터 제가 아파트를 한 채씩 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 2,000개, 많으면 3,000개, 적으면 1,000개. 다가구 주택을 통해서 발생한 그 소득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갭이 적은 것만 사신 건가요? 아니면? 갭이 적고 입지가 좋고. 입지 위주로. 앞으로 좀 그 지역이 좀 개발되고. 장래성.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그 방식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에는 아직 그 가격의 연관성이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그 공식을 찾아내지 발견을 못한 상태였는데 네. 그걸 이제 매일같이 찍어봤어요. 다 찍어보다 보니까 어느 날은 계속 그 지역만 찍어보는 거예요. 신축 대단지 한번 아파트 25평짜리는 그 당시에 5억이고 30평대는 왜 7억이고. 그럼 비율 같은 거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구나. 저는 항상 또 단독주택에서 알게 됐었던 평당 얼마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었거든요. 평당값. 땅값도 이 단독주택을 살 때 10억이라고 하면 왜 이게 10억이지? 그럼 땅값이 40평이면 평당 2,500만 원이구나. 단순하게 이제 평당가로 계속 이제 산출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네네. 이거는 이제 좀 단독주택에서 스스로 개념이 쌓였었고. 정립이 됐었는데. 아파트에서는 이 평당가, 이 규칙성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도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일정한 비율 비례하지 않으니까. 좀 약간 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축 대단지하고 구축 대단지하고 이 차이점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역하고도 거리가 머니까 또 어떤 데는 초역세권이고 이 연관성을 찾고 싶었었어요. 이 가격에 뭔가 규칙성과 연관성을 알게 되면 뭔가 평가를 하고 이제 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실패 한 건이라도 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생각과 그런 압박감 때문에 나만의 투자의 철학과 그런 공식과 방식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매일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현장 다녀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공부하고 또 계속 찍어보고 연관성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대단지 안에서 20평대와 30평대는 평당 얼마가 차이가 나는구나. 규칙이 발견이 된 거죠. 일단 단지 안에서 그 규칙을 찾아냈어요. 동일한 단지고 나머지 요건은 다 동일한데 평수만 다를 때 이 평수가 다른 것이 평당 얼마의 차이를 보이더라라는 게 이제 산출이 되죠. 그 규칙성을 알게 됐다는 그게 거죠. 모든 단지에 다 모든 단지. 근데 사실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도 이제 매일 보면서 신기해 합니다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매수하고 매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가격의 형성이 계속해서 되어오고 있었을까요?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쉽게 설명해 드리면 모든 분들이 이제 예를 드는 짜장값이죠. 내가 7,000원을 되면은 3억일 거야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 가도 7,000원에 파는 거죠. 그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확하게 5,000원이면 굉장히 이제 싼 거고요. 9,000원이 되면
너무 비싸니까 다시 하락 조정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7,000원에 시장 가격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규칙성 때문에, 시장의 원리 때문에 저 아파트는 5억의 가치가 하면 5억에 수렴하게 되고, 저 아파트는 7억의 가치를 한다 하면은 7억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짜장면이라는 재화에 대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예. 은연중에 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 7,000원인 거다. 그게 시세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그럼 누군가는 비싸다고 하겠지만, 예. 누군가는 싸다고 하겠지만, 가장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그 짜장면이라는 재화의 가치는 7,000원이고 되는 거죠. 그게 시세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인 거죠. 그런 규칙성을 저는 가격적 분석으로 라운 평단가로 발견을 해서 공식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들었을 때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뭐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인 거고. 예. 그럼 대표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같은 단지에서 이제 평수에 대한 평단가의 규칙성을 서울, 수도권, 대구, 대전, 부산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뭡니까?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위치. 그 위치의 기준이라고 하면 역 근처. 네, 뭐 역세권, 뭐 10분 거리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들, 역세권을 벗어난 뭐 15분 거리, 20분 거리, 이런 것들이 같은 평수고 같은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개 지역뿐만 아니라 공통된 조건을 갖고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다 대입을 한번 해본 거죠. 그 규칙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근데 그 규칙들이 적용이 됐나요, 다? 여기에서 얼만큼 멀면 얼만큼 평단가의 차이가 일정하게, 아주 정말 공식처럼 딱 숫자가 대입하면 A는 B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공식화가 일정 계산 방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지 수에 대해서 단지수라고 하면 같은 평수, 같은 위치에 동일한 입지 나머지 예. 조건이 동일한데 단지 세대수가 다르니까 대단지냐 아니냐. 뭐 300세대냐 600세대냐 1500세대냐 이런 차이 때문에 또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500세대는 얼마, 뭐 300세대는 얼마, 그러니까 100세대는 또 얼마, 정확하게 비례해서. 비례해가지고 또 가격이 따다닥 떨어지는 게 딱 규칙성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누가 들어도 사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에 학회에 뭐 등록된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한번 유튜브에 정확하게 이제 널리 알려드리기 전에 뭐 학회나 이런 법칙을 좀 등록을 해서 뭐 실용신안 등록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뭔가 해야 모르겠네요.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약간 그거죠, 그거. 중력의 법칙 같은 거. 어떤 법칙을 발견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부동산 세계에 존재하는 그 공식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평형에 따라 달랐고 네. 그다음에 세대수, 단지의 크기에 네. 따라 달라졌고 그다음에 역과의 거리,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상권이 있는지, 그다음에 학군이 있는지, 상권, 학군. 예. 네. 그런 거에 따라서도 있으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얼마만큼 또 내려가는지. 그 연식은 당연히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연식도. 연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 책을 읽던 와중에 10년이 지났을 때마다 일정 %를 곱해서 차감해준다. 예.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분은 연식에 대한 것만 하나만 그쵸. 그런 건 발견해냈던 제가 본 적이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전체를 다 발견을 해가지고 이걸 공식화를 만든 겁니다. 그럼 예를 한번 더 들어보시죠. 강남역 10분 이내 거리에 거리는 똑같아요. 24평형, 8사형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A, B가 A는 100세대고 B는 1000세대다. 이렇게 되면 평단가가 그럼 평단가가 정확하게 그럼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네. 세대수의 차이에 의해서 네. 100세대와 1000세대 네.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요. 네, 평당? 평당 지금 바로 계산하자면 네네. 너무 훅 들어오시네. 그럼 네네. 바로 한번 계산 한번 무조건 해볼게요. 즉흥적으로. 암산을 하자면 850. 평당. 네. 평당 85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역산하는 방식이잖아요. 조건이 더 열악한 곳에 가격을 더 가중치를 줘서 오히려 그것이 더 비싸지게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대수만 다를 때 세대수가 적은 단지가 평당 850만 원의 핸디캡을 받는다.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이 좀 커집니다. 저가의 경우하고도 좀 또 다른 또 규칙성이 다른 또 규칙성이 또 발견이 되거든요. 강남은 이제 고가에 네. 해당되다 보니까
뭐 한 7천이라고 할게요. 실제적으로 하면. 네. 그렇게 되면 A 단지가 7천인 거고, 네. B 단지는 7,850. 그러면 이 세대수가 그만큼 차이 나면 800을 더해주면 이제 똑같아진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A 단지가 10년 된 거고 네. B 단지가 뭐 30년 됐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가격이어도 이 연식만큼 핸디캡을 줘야 되니까 예, 맞아요. 똑같이 7,500, 7,500인데 10년 된 아파트 단지 일정 공식을 대입해서 예. 더 더해주게 돼요. 예, 예. 그러면 B 단지는 고평가된 단지가 아, 되겠네요. 예, 예. 아, 그다음에 미래 가치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각 지역별 평당가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계산이 되니까 그냥 싼 걸 찾아서 네. 사면 되는 과정의 연속이었겠네요. 아,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